본말이 전도된 게 윤석열의 주택 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이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사인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6월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수위에서 좀 급하게 좀 정책들을 내놓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인수위가 자꾸만 규제 완화만 터트리다 보니까 종합적인 로드맵 없이 인수위가 마치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활동하는 정책을 내놓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뭐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좀 1년 동안 유예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와 동시에 뭐 재건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움직임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추춤했던 집값이 뭔가 좀 약간 좀 꿈틀꿈틀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예. 작년 올 초 대선 전만 하더라도 뭐 집값 급락 우려가 제기됐었죠. 금리, 대출 규제 단기 급등. 그러면서 일부 지역은 크게 떨어지고 뭐 일부 지역은 또 조정받고 그러면서 뭐 이런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작년 말 평균값에 샀다면 지금 1억 손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대선 이후에 윤 당선인 확정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 타고 서울 아파트 매매 심리 헐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재건축이 끌어올렸다. 이게 뭐냐면 인수위발 규제 완화. 예. 그다음에 집값 급등론이 나왔죠. 보면 실제로 인수위에서 막 여러 게 나왔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 4월부터 1년 유예 추진한다. 그렇죠. 재건축 규제 완화. 예. 그다음에 올해 보유세 문정부 이전으로 돌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없애겠지만 보유세도 줄어들면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 투자를 늘려서 다주택을 하는 사인이 아니냐? 뭐 이런 시장에 또 사인도 있어요. 예.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부가 그렇죠. 윤 당선자가 의도했던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매물을 늘려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그렇죠. 안정시키겠다. 실질적으로 보면 좀 다르죠.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매물 나온 거기서 다양한 목소리를 해보시죠. 뭐. 예. 그러면서 이제 인수위가 보유세를 문정부 이전으로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도 매물이 나올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운데 예. 또 뭐냐 임대차 3법, 예. 임대사업제도를 손본다. 그럼 임대사업제도라는 게 뭡니까? 사실상 아파트 임대사업이라는 폐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아파트 임대사업을 살린다. 이런 뭐냐? 우리가 주택을 다주택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예.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주택 수요를 늘리겠죠.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 또 윤석열 후보 당선된 이후에 1호 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이에요. 어차피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예 안전진단 생략하자. 예. 그 다음에 구조 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낮추자. 그러면 대부분 안전진단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용적률 500% 재건축 기대가 당연히 이제 줄줄이 이제 되겠죠.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집값이 오를 요인밖에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약간 좀 화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 정부의 목표라는 게 뭐냐? 규제 완화,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시장은 지금 어떻게 일부 시장이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윤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겠네라는 거예요. 일부 이제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부동산 실책은 바로잡되 냉온탕은 경계해야 된다. 인수위발 부동산 규제 완화, 집값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새 정부의 건축금융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식의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조선일보에서도 예. 새 정부 출범한 집값 하락세가 멈췄다. 심각한 경고입니다. 인수위가 자꾸만 규제 완화만 터트리다 보니까 종합적인 로드맵 없이 인수위가 마치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활동하는 정책을 내놓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 규제 완화는 위험하고 금융세제, 금융 패키지가 나와서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인수위가 약간 서두르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요. 예. 뭐 단편적으로 규제 완화, 뭐 세금 유보 뭐 이런 것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윤 당선인이 의도했던 정책 목표와 거꾸로 전달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보다 못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 전반과 우선순위 고려해야 된다. 왜냐면 자꾸만 이게 지금 뭐냐면 인수위에서 막 자꾸만 발표는 나오는데 정돈되지 않은 발표들이 나오면서 뭐 약간 분위기가 반전되니까 한덕수 이제 총리 후보자가
약간 교통 정리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아주 걱정할 정도로 집값이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느냐? KB 조사에서 보면 서울이 이게 참 최근 조사가 3월 28일 날 조사가 최근 조사예요. 그럼 그 전에 3월 21일 예. 조사에서 보면 0.2에서 0.2 뛰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락세가 상승세가 계속 유지는 되는 거네요. 그렇죠. 0.2니까. 무르는데 예. 상승폭이 3월 14일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0.02네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 보면 0.02. 예. 광지구 0.0에서 0.06 예. 하락폭이 좀 줄었어요. 상승폭이 좀 줄었어요. 예. 마포구도 줄었어요. 성동구는 0.00, 용산구도 약간 줄었어요. 강남구도 줄었어요. 근데 지금 오른 데가 뭐냐면 서초 0.01에서 0.07, 예. 송파가 0.02에서 0. 송파는 줄었어요. 노원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약간 움직이는데 이게 아까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뭐 그냥 과열은 아니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예. 그럼 서울만 이러냐? 경기도를 볼까요? 경기도도 보면 분당 경기도는 올랐어요. 0.0에서 0.04. 분당이 0.08에서 0.11. 근데 일산 동구나 서구를 보면 뭐 그 아주 미미해요. 이게 왜냐면 가장 혜택을 본 데가 어디입니까? 재건축 아닙니까? 그렇죠. 재건축 중심으로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갑자기 뭐 보면 이제 매수자 동향을 보면 매수의 지수가 보면 선거 전이 46, 예. 그다음 선거 끝나면서 47.6, 그다음에 지지난주가 47.8, 50. 서울도 보면 뭐 52.3에서 53.8, 59.3. 매수 위주가 조금 오르고 있지만 그게 우려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윤석열 인수위 집값이 오를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이게 보시죠. 이게 최근에 마치 단숨에 10억 올랐다. 예. 뭐 16억 올랐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뭐냐면 2년 이게 거래가 없던 계속 우성일차인데 이게 뭐 한 2달, 3달 전에 있다가 갑자기 15억이 오른 게 아니고 2년 5개월 사이에 거래가 없다가 한 번 거래된 게 이렇게 15억 오른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대통령 선거의 결과,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상관없이 그 2년 다른 부분에서 이미 올랐던 게 후 반영된 거예요. 그렇죠. 누적치가 그냥 한꺼번에 된 건데 반영됐다. 이거를 가지고 예. 마치 재건축이 마치 막 과거처럼 작년 7, 8월처럼 그러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저는 과잉방해예요. 예. 그다음에 이거 보면 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30억부터 48억. 서울 아니었어. 어디이길래? 이게 분당 파크뷰인데 예. 이거 4년 10개월 사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그 사이에 거래가 없다가 조금씩 반영된 걸 한꺼번에 반영하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한꺼번에 17억이 뜬 게 아니에요. 대선 때문에. 4년 10개월 사이에 첫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약간 과장된 기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착실히 불러일으켜요. 지금 마치 이런 일부 단편적 기사들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집값이 갑자기 폭풍처럼 뛰고 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칫하면 진짜 이 시장에 호도를 할 수 있는 게. 예. 근데 지금은 뭐냐? 집값이 그렇게 폭등처럼 성장해 오른 게 지금 금리가 벌써 3차례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담대 금리 7% 시간 문제고 계속 지속고 있어요. 물론 평균 금리는 한 4, 5% 되지만 이게 계속 오름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규제 완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줘도 금리가 지금 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종합적으로 사실은 봐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정확하게 대출 문턱 낮아지면 뭐하나, 치솟는 금리 어떻게 감당하나 이거예요. 그럼 주담대가 연 6%, 7%까지 이제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게 주택구입 부담지수. 예. 3달 전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게 드디어 200을 돌파를 했어요. 200 돌파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2007년 고점보다 쭈투비 한 160 정도였어요. 지금 이제 200 됐어요. 200은 뭐냐? 100이라는 게 중간 가격의 주택을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리금 상환하는데 100이면 소득의 25%, 200이면 소득의 절반을 갖다가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한 150에서 160에서 이런 사이클을 계속 그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오를 수 있겠죠. 근데 50이 넘으면 여기다가 또 급격히 올라가요.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아마 이 가격이 안 떨어지면 2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사실상 어떤 과거의 역사를 봐도 이런 사이클을 그렸어요. 끊임없이 올라갈 수 없어요. 자기 주택의 원리금 상환을 70% 한다. 월급을 받아가지고. 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거 보면 다른 한편에서 뭐 빌라 신축도 더 떨어진다. 뭐 지택 싹별 이전 안 먹힌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예. 재건축 아파트 이거 그 뭔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다주택자 기대감 때문에 일부에서 약간 하락폭이 멈추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일부 꿈틀거리는 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 한 6월 상황처럼 폭발적으로 폭발하기 직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대구 플러스 가능성이 거의 지금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세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천도 지금 거의 뭐 예. 똔똔 돼버렸죠. 지금 윤석열 인수위발 부동산 폭등론 이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부추겼던 게 인수위에서 좀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 왜냐하면 인수위가 지금 사실은 정책을 피는 주체는 아니에요. 예. 공모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본말이 전도된 게 윤석열의 주택 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이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사인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인수위가 정제된 좀 종합적인 로드맵, 그 다음에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와. 근데 그걸 좀 잘못 전달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감 이런 걸 또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그 시장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뭐 기대감을 갖는 걸 거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설익은 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임대차 3법 지금 여당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안 해주겠다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2년 전에 많은 부작용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정착이 됐어요. 이걸 다시 되돌렸을 때 어떤 또 혼선이 빚어질지 예. 그 시뮬레이션 철저하게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만들 때 사실은 시뮬레이션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해가지고 부작용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것도 돌리는 과정에서 또 부작용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두 번의 피해를 당해요. 그 어찌됐건 지금 또 민주당은 뭐 지난번에 나온 얘기로는 오히려 임대차 3법의 허점을 더 강화를 해서 좀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임대차 3법이 어떻게 굴러갈지 이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얘기했지만 윤 당선인은 이제 집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쉬워요,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정교하게 설계가 되지 않으면 옛날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실패 이런 거 정책만 거꾸로 한다고 해서 다 그럼 시장이 정상화되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아무래도 이제 6월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인수위에서 좀 급하게 좀 정책들을 좀 내놓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 시장에 지금 잘못된 시그널을 좀 주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게 물론 규제 완화 저희 반대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재건축 그냥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얘기하셨어요. 용적률 올라가는 만큼 또 거기에 몇 퍼센트를 그렇죠.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로 할애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렇죠. 상황마다 다 다르고 근데 마치 지금 분위기로 보면 재건축 안전 진단도 안 하고 무조건 재건축 용적률도 500%까지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해석을 해버리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겠죠. 근데 정책의 내용도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공급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시장의 이제 참여자들이 이 해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이렇게 부하 내동하시다가 혹시라도 이게 지금 저희가 분석해드린 것처럼 이게 뭐 시장이 잘못된 신호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 상승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금리 상승기예요. 그것도 지금 벌써 3차례 인상을 했고 또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게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너무 이렇게 호들갑 마치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좀 진중하게 정책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럴 것 같습니다.